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대형 산불 등 이딴 재해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국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팍팍한 민생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순호 구례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구례군수 김순호입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지역 이야기 하기 앞서서 최근에 이제 좀 산불 이슈가 좀 커서 네, 그 그러죠. 부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역대 최대라고도 하고 또 최악이라고 하는 이 산불이 굉장히 지금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걱정도 컸습니다. 특히 지리산 인접한 지역, 그 구례 인근 지역까지 지금 산불이 크게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 그러죠. 우선은 우리 구례 인근 산청군하고 하동군에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많은 인명 피해가 났죠. 정말 그분들께 먼저 애도를 표하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구례가 산청과 하동과 인접된 지역에서 굉장히 저희가 불안했죠, 사실적으로. 우리 구례는 아시다시피 지리산이라는 큰 산을 끼고 있어서 산불이 구례로 넘어오면은 굉장히 크게 번지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심초사 걱정을 하면서 또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말로 우리 구례까지는 번지지 않아서 저희도 다행이었고. 근데 지금도 좀 불안해요. 지금도 이 대기가 건조하고 또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만약 산불이 나게 되면은 지리산 원래 큰 산이지 않습니까? 큰 대형 산불로 이어져서 항상 불안해서 지금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죠. 예,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구례 지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이 어느 때보다 컸고 또 산불까지 이 새봄의 기운을 느끼기가 쉽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봄 하면 역시나 꽃축제 같은 것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구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구례는 봄이 되면은 꽃의 향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구례가 저희가 삼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제 뭐냐면은 노란색이거든요. 3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한 산수유 꽃이 노랗게 물듭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정말 우리 전 지역을 더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색이 하얀색이죠. 벚꽃이 3월 말경에 피거든요. 우리 구례가 300잎 벚꽃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129km가 벚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벚꽃 천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벚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붉은색인데 홍매화가 저희가 유명해요. 우리 화엄사에 보면은 300년 된 홍매화 나무가 있어요. 전형기념으로 지정된 건데 여기가 저희가 흑매라고도 합니다. 색깔이 약간 검은색을 띈 데 흑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작년에 홍매화 콘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한 25만 명이 찾아왔어요. 올해도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봄에 3월 한 달 동안에 저희 구례를 찾아오는 이 손님들이 관광객 수이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봄만 되면은 저희 구례는 정말로 온 지역이 꽃의 그런 지역으로 다 붉게 변합니다. 네. 올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구례 찾아주셔서 이 아름다운 자연도 좀 느끼시고 또 지역의 멋과 또 맛을 또 느껴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들의 고민이 사실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지역 소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인구 감소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구례는 전남 지역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례군의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자체보다 어느 시군 단위보다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례 인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례가 인구는 2만 한 4천 명 됩니다. 물론 전남에서는 제일 적은 지역이죠. 물론
어느 지역이나 지금 군 단위는 다 인구가 줄게 마련이죠. 저희 구례도 매년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인구 감소 이 하향 곡선이 이제 완만하게 좀 변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구례 보면은 지금까지는 전출 인구가 매년 전입된 인구보다도 보통 한 300명에서 400명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4년도에 크로스 현상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출 인구보다도 전입 인구가 55명이 더 많아 역전됐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우리 작년의 인구 감소 숫자를 보면 한 29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망자 자연 감소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한 작년에 410명 정도 돌아가셨거든요. 출생수는 뭐 50한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연 감소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작년에 저희들은 전입 인구보다도 전입 인구가 더 많아서 이런 현상이 좀 커버가 됐는데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례가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지나면은 인구가 주는 것이 안 되고 오히려 증가 속도를 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예. 뭔가 지금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어쨌든 이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늘었다라고 하는 예. 것 이거 좀 희망의 신호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자, 국가적으로 인구 소멸이 진행되면서 인구에 대한 정의 자체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는 인구가 몇 명이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이 주민등록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 숫자를 세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체류자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다 가거나 거쳐가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 인구를 더하는 것이 바로 생활 인구인데 구례의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는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원인도 궁금하고 또 이건 어떤 현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구례가 작년 1, 4분기죠. 1, 2, 3월 달에 가장 많은 생활 인구가 어디 지역에 이걸 자료를 발표했어요. 저희 근데 우리 구례가 당연히 1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생활 인구 그러니까 구례를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가 우리 기존에 있는 등록 인구, 주민등록 인구죠. 이거보다도 18.4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위가 강원도 양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10.7배였습니다. 무려 약 배 차이 날 정도로 저희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 그것은 1, 4분기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례는 봄에 꽃의 향연이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 3월 달에 저희만의 빅데이터의 자료 분석을 해본 결과 112만 명이 찾아왔어요. 구례에. 그래서 이 112만 명은 저희가 산수꽃 축제가 보통 한 9일 합니다만은 산수에 피는 기간은 한 25일에 30일 피어 있고 지금도 피어 있어요. 30일 피어 있는데 여기에 찾아온 숫자가 한 60만 명 찾아오고 있고요. 아까 홍매화 콘테스트가 한 25만 명, 벚꽃이 한 25만 명, 그리고 그 외에 수선화랄지 별도로 또 피는 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종합적인 관광시설 찾는 것이 112만 명인데 우리 구례가 봄에 이런 많은 차이 찾아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이제 정책은 봄뿐만이 아니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매월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체류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게 관광객 수가 많다는 것으로도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인데 국내 최대 국립공원이죠. 바로 지리산 국립공원이 바로 이 구례에 있습니다. 이 구례는 관광 분야의 최대 강점을 가진 지역이 분명합니다. 이제 재성군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산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구례 관광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우리 구례를 찾아온 전체적인 관광객 수는 한 646만 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1000만 명 관광시설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 구례는 정말로 지리산과 그다음에 섬진강이 있어요. 이 두 개 자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리산이 크고 높다 보니까 꼴짝꼴짝마다 천연고찰이 다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저희는 관광정책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체류형 관광객으로 만들 것입니다. 굴에 와서 1박, 2박, 뭐 3박 이상 하는 이런 체류형,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저희가 관광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섬진강 주변으로 저희가 관광 벨트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례와 우리 구례만 한 게 아니라 인근의 곡성, 밑에 쪽으로는 하동, 광양까지 걸치는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이 섬진강에 찾아오는 이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죠. 하나 우리 저희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4개 시군이 합니다만, 저희는 사성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섬진강 주변에. 거기에 조그만 속회를 놓고, 또 강 주변으로도 풀빌라랄지, 또 밤에 피는 별빛 문화랄지, 숙박시설이랄지, 음식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걸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천정 고찰이 많지 않습니까? 화암서 지역 일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주변을 천년 우리 사찰 음식이랄지, 또 주변에 있는 그런 화암 성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주변 관광객 제야지, 또 우리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 주변에도 여러 케이블카랄지, 뭐 골프장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굴에서 무조건 1박이나 2박은 갈 수 있도록 이런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구례 군정 살펴보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흙 살리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네, 네. 지리산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 환경이야말로 구례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흙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흙 살리기 프로젝트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흙살리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사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는 크게 2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 흙이라는 게 지금 지구상의 이 흙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이 탄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 보면은 지구 속에 탄소를 저장한 지금 양이 약 한 2조 5천억 톤을 지금 저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흙이 죽은 흙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저장된 산소가 밖으로 배출된답니다. 근데 살아있는 흙이 사라지면은 밖에 있는 공기 속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이제 큰 프로젝트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 구례가 조그마한 시군이지만은 그 기여를 조금은 하고 싶어서 일단 하는 것이고, 하나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흙을 살림으로써 그 미네랄이 풍부한 흙에서 자란 농산물이 결론적으로 몸에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산물을 전국 밥상에 올린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굴에서 난 농산물을 좀 가격이 높게끔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의 흑살리를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가 흑살리를 지금 올해 3년째 이제 막 추진했거든요. 처음에는 참 생소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흑살리 추진하면서 전국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선포식도 하고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논에서 나온 볏짚 있지 않습니까? 볏짚을 저희가 다시 논으로 환원하는, 썰어서 환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이 풍부한 퇴비가 많아요. 이 퇴비를 논에 또 살포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뭐 K미라클이랄지 다시마랄지 또 뭐 글라이나이스라는 이런 풀도 저희가 재배해서 다시 논으로 한원에는 이런 정책을 해서 흙을 살릴 겁니다. 그래서 흙이 살려지면은 그 흙에서 나오는 모든 아까 농산물은 그것도 팔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것도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의 이 성인병이 많잖아요. 당뇨, 혈압, 뭐 고지혈증. 이게 우리 굴에서 나온 이 흙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이런 6차 산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소득 올린다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흙살리기는 지금 이제 막 시초 단계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서 정말로 전국에 그러나 몸에 좋은 생산물, 제가 농산물을 생산해 낼 거예요. 지금 많이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자, 거주 인구 규모는 작다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생활 인구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또 인구 대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숫자는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전학을 오는 이른바 농촌 유학생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구례군의 경우에는 이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도시 지역에 찾아오는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좀 되고 실제로 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지금 농촌 유학 프로그램인데 농촌 유학생을 유치하는 건데 저희가 이 시작한 것이 지금 3년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 구례를 찾아오는 농촌 유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7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도시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들이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들이 우리 학부모와 같이 농촌으로 유학을 와서 여기서 최소 6개월, 한 학기죠. 한 학기. 그다음에 이제 최대가 2년간이거든요. 2년간을 농촌에서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이 학업하는 그런 제도인데 유독 저희 구례를 찾는 이유는 우리 구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이 좋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뭔 말을 하냐면은 2년이 되잖아요. 다시 더도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나 학생들은 여기서 아예 이제는 안 가고 도시로 되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발생되고 특히 또 중학생까지도 중학교까지도 입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냐면은 전남교육청에서 한 1개월당 한 부모에게 30만 원 가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이제 40만 원, 그래 70만 원씩 한 달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생활도 하면서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저희가 교육청과 그 토론을 하면서 우리 구례로 오고 싶다는 그 학부모, 유학 학부모 학생들이 그건 한 250명에서 30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다 받자. 근데 왜 못 오냐 하니까 주거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권에서 오는 우리 학부모들은 깨끗한 시설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주로 펜션이랄지 이런 고급 주택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임대를 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거 시설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제가 폐교가 하나 발생된 거 있어서 폐교를 제가 샀어요. 매입을 해서 거기를 유학촌 센터를 저희 만들고 있는데 곧 내일 모레 5월 달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만은 그게 한 14가구 정도, 한 20명이 지금 들어오기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벌써 거기는 학생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임시 주거집 하고 있는데 5월 달에부터는 이제 입주를 할 겁니다. 그건 정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옛날에 통신공사 수련회라고 있어요. 여기 수련회 이제 직원들이 거주했던 그런 직원 숙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10년간 그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한 30실 되거든요. 이걸 유학촌 센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 또 일부 초등학교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유학촌을 위한 주거시설을 만들려고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어르신들이 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좋은 주택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2천만 원을 돈을 지원을 해서 그 집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게 깨끗하게 시설을 만들어주고 대비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그 보일러 시설 깔아주고 해서 그것을 2천만 원 주고 해서 그 어르신 집을 유학촌 학생이 집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임대료를 또 그 어르신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부 임대료 중에서 마을로 또 기금을 좀 주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원했던 도시권에서 원했던 250명에 300명이 이 오는 학생을 다 받고 싶어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구례 지역의 현안 중에 하나 꼭 이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산악 지역 뭐 지자체들마다 뭐 굉장히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구례 케이블카는 정말 노고단 케이블카거든요. 저희 구례 구민의 30년 수건입니다. 지금까지 총 저희가 환경부에
케이블카 신청을 했는데 4번의 보류가 됐어요. 다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마쳐서 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인데 저는 우리 지리산의 노고단까지 가는 이 케이블카는 환경을 훼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이 도로가 있어요. 관광용 도로가 있거든요. 이 도로가 1년이면은 차량이 50만 대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매연이 정말 심각해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어떤 측정 결과가 나왔냐면은 우리 노고단에 성삼재 성수기 때 미세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서울 여의도를 비교를 했거든요. 서울 여의도는 66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어요. 우리 여기는 우리 성삼재 거기는 101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미세먼지가. 그러면은 이 차량이 올라가면서 발생되는 이 매연 또 이 고무 타는 냄새 특히나 쓰레기 버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사람이 죽습니다. 매년 사고가 발생되고 엊그저께도 또 오토바이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케이블카를 놓고 대신 이 도로, 이 험한 도로를 폐쇄를 시키자는 거죠. 폐쇄시키고 케이블카를 놔서 지역기능을 살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지금 정책입니다. 꼭 케이블카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이야기 구례군과 관련된 지역 현안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순호 구례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 아닌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라는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강변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취지를 정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새로 다투겠다는 취지여서 재판이 길어질 것 같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게 됐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조국 혁신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과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전히 윤석열은 네. 그 파면 선고 이후에도 그 이때 가졌던 그 정신 세계와 또 네. 자기 아주 일방적인 사실은 저희는 망상적이고 굉장히 아집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도 네. 그 결과에 대한 수용은 뭐 전혀 없고 네. 한층 더 떠서 거기서 많은 것들이 확인된 것까지 부정하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내용은 떠나서 뭐 그 태도나 이런 거를 보면은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단이 총 변호 발언한 게 9분인데 혼자 93분을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뭐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자르고 들어가서 뭐 네.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판 검사들한테 공소장 난삽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로 치면은 데스크가 취재기자 기사 써왔는데 기사 이거밖에 못 쓰냐 뭐 기다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본인이 아직도 검찰총장 대통령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 뭐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들던데. 우리 당의 박은정 의원이 네. 검사 시절에 이제 사실은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난도 겪고 오랫동안 겪어왔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런 분이었대요. 아주 자기 일방적 주장과 네. 안하무인 그다음에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 그게 뭐 검찰총장 때나 대통령 대사나 또 심지어는 내란을 본인이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파면 선고를 받은 이후에나 전혀 변치 않고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집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말 잘못 뽑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지하 주차장 이용하게 해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올라오게 하고 첫 공판 촬영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와 비교해봐도 너무 차이가 나서 재판부가 왜 이런 법원이 특혜를 주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이명박 때도 촬영을 허용을 했었고 심지어는 그 전에 더 어떻게 보면은 삼엄했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다 촬영을 네. 허가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지기현 판사 지난번에 구속 취소를 해서 네.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던 이 판사가 이번에 이제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했는데 저는 지기현 판사가 기존의 어떤 판례든 아니면 뭐 소송 사례든 기존의 어떤 전례 자체를 뒤집기 명수이 같아요. 다 뒤집어서 네.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엔 피건 요청도 없는데 변호인단이 요청도 당연히 촬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요청도 안 그렇죠. 했다는데 왜냐하면 그냥 전례에 판사가, 하면은 뭐 예.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판사가 앞장서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구속 취소 사례하고 연결해서 네. 그냥 윤석열을 바라기 하는 판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재판 과정 자체가. 근데 보통 이제 그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 뭐 주소, 직업 이런 거 물어보는데 박근혜, 이명박 재판 때는 판사가 직업이 뭔가요? 물어봐서 무직 그래서 뭐 이렇게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본인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다 넘어가던데 이거 촬영 불허한 것도 사실은 저 대통령 찍히는 것보다 본인 얼굴이 찍혀서 저 텔레비에 나가는 게 싫은 건가 뭐 그런 느낌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지난번 구속 취소 사건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기존의 형사소송법의 전례를 다 무시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억지로 시간 계산을 해서 네. 소위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검찰까지 맞장구를 쳐서 구속 취소가 됐는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온 국가가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거의 내전 상태를 네. 방불케했었고 특히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당시 대통령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경우든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어떤 생명도 상관없이 또 무슨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2차 내란 시도 이런 것도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를 네. 구속 취소를 해줘서 국로를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네.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거인멸을 상당 정도 도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심각한 행위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많아서 본인도 이렇게 좀 대중 앞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앞서서 했던 대로만 하지 왜 이렇게 혼자 튀는 결정을 하고 있나? 왜 굳이 이렇게 봐준다는 특혜를 준다는 뭐 오해이든 뭐 본심이든 그런 논란을 스스로 만들까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가 그래도 다 뭐 이러저런 정쟁과 논란이 있지만 사법부 자체는 네. 독립성과 이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흔들릴까 봐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근데 윤석열 피고인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국민 참여 재판 받겠냐고 물어보면 받아서 하면 되지. 그거는 또 거부를 하더라고요. 2차 내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일로 윤석열 재구속과 김건희 수사를 꼽으셨는데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을 부추겨가지고 네. 자기 시대를 부추겨가지고 갈등을 더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언제든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건데 그런 점에서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그분이 밖에서 이렇게 일종의 이번 대선 과정에 개입하고 네.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우선 굉장한 위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네. 더 심각한 국가 혼란이나 위협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네. 구속한 채 재판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생각을 했고요.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윤석열이 내란까지 일으키고 총 그런 아주 네. 그 거부권 행사를 엄청나게 한 것은 사실은 김건희를 방어하게 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고 네. 실제로 많은 문제에 연관돼 있었는데 대통령과 검찰의 일방적인 비호로 지금까지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지 그 근원 자체의 중심이 일단은 제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관저에서 사조로 이사하면서 캣타워가 뭐 하면 500만 원이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500만 원짜리 캣타워, 2천만 원짜리 흰옥기 욕조 이런 것도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알뜰하다고 해야 될지. 뭐 사실은 국민들 생각해 보면 참 복장이 터질 일이죠. 파면 선거 난 이후까지도 관제에 머물면서 뭐 관계됐던 사람들 다 초청해서 일종의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일말의 반성과 자숙, 국민들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하나 없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당연한 듯이 누리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알뜰하다기보다는 정신세계 자체가 망상과 아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뜰하다는 표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윤석열 피고인 얘기하면은 파면돼서 사저로 돌아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 대통령 그거 뭐 3년 하나 5년 하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발언은?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네. 저 탄핵이 본격화되지 않고 한참 이 정부 초기에 제가 이제 22대 국회 들어와서 네. 5월,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딱 나왔던 것 자체가 윤석열 저 양반은 소위 그 저 노신의 아큐 정전의 아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정신승리. 예, 뭐 도대체 국가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고 민생은 정말 어려운데 모든 걸 다 자기가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고 미국 가서 그 모욕을 당하고 와서도 그냥 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회피를 하고 그랬는데 네. 제 생각에는 너무나 아큐와 비슷한 스타일이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는 아큐의 트럼프를 좀 합친 스타일 아닌가. 하나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가 예, 있나요? 하나는 뭐 아무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정신승리만을 하는 스타일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더 나쁜 것은 거기에다가 아주 망상적 사고와 독선 아집이 아주 극에 달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주장을 그냥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극히 위험한 아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관저에서 이제 퇴거하면서 했던 그 발언 사실상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누구나 봐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루신 아큐 정전의 아큐는 맨날 뭐 두들겨 맞고 그래도 내가 이겼어, 내가 우월해 그러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뭐 도둑으로 몰려서 영문도 모르고 총살당하는 걸로 결말이 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 아큐라는 게. 그 아큐는 그래도 네. 뭐 사실은 정신 승리와 해괴한 사고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뭐 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인데 남한테 해악은 잘. 예, 우리 윤석열 씨는 그런 아큐의 정신 세계에다가 독선과 아집 때문에 네. 온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이번 조기 대선에 독자 후보, 조국혁신당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네, 사실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자체의 어떤 가치나 지향을 네. 소개하는 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 내란의 상황 자체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정권교체에 네. 모든 힘을 모아서 어떤 변수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후보를 내서 우리의 가치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야권의 단일 체제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뤄내는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 주장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제 정권 교체, 압도적 정권 교체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해놓았다고 들었는데 반응이 뭐 같이 하자고 하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뭐 공동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네.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총력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작은 저 힘이라도 다 모아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리고 야권의 유력 후보를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은 큰 선대위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가 끝나서 이기게 되면은 일종의 공동정부 비슷한 걸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한국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새 정부에서는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는 그런 모든 세력이 연합한 정부여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거를 무슨 내각을 꾸릴 때 장관 몇 명을 뭐 요구하고 말고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조국혁신당은 한 번도 그런 차원의 협의나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선거 이후에도 그런 요청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요청은 안 확고합니다. 하더라도 그냥
가장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만약에 하시나요? 그런 어떤 대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와 네. 당이 그런 판단과 제안을 한다면 그거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무슨 조건이나 그런 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제안할 생각도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 사면 복권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인은 그리고 이번 내란의 근본 출발은 2019년 윤석열발 검찰 쿠데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네. 될 때는 자기가 검찰 개혁하겠다고 막 약속을 해놓고 되고 나서 되자마자 소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샅샅이 처음에는 뭐 네. 무슨 심각한 무슨 경제적인 위법이 있는 것처럼 시작했다. 그게 없자 나머지를 다 샅샅이 털어서 네. 사실상 물러나게 만들고 정권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2019년에 검찰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래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당선되고 이번 내란까지 연결된 것이 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내란과 헌재의 파면 선고를 통해서 네. 윤석열 검찰 독재 그룹이 시도했던 검찰발 쿠데타와 국정 파탄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이 파면 선고로 내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회복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파면 선고 이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인 조국 대표도 당연히 회복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그 부분은 또 뭐 실제 새로운 정부의 뭐 사면 권한이라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미리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국 대표 사면 복권이 내란 종식의 한 면을 완성을 하는 거고 순리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저희는 뭐 그런 정당성,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공동 선대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 뭐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4.2 재보궐선거에서 담양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긴 게 일종의 뭐랄까 호남에서 저 정도 저력이 그래도 있네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담양 선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국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민주당과 일종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일종의 단일 전선을 만들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경쟁도 있었지만 전체로 보면은 오히려 단일대우에서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그런 협력의 경험이 있고 그런 신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당의 문법으로는 그냥 후보를 내고 우리 주장을 막 하다가 단일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중에 경로인데 합칠 때는 합치더라도 예. 일단 내고 예. 예. 그런 경로 자체도 우리들이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오히려 초기에 단일 대우를 갖춰서 확실한 승리를 만들자라는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존중이다. 네. 그런 의사 표현이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페북에다 그런 의견을 내셨던데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0일 담양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 지방 정부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다. 여기가 지금 조국혁신단 1호 네, 지자체인데 그렇습니다. 혁신 지방 정부 선도 모델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뭐 저희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과 국힘으로 대변되는 거대 양당의 아주 심각한 진영 대결. 네. 갈등 이런 부분들이 두 정당만의 어떤 독점적인 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서 두 정당 외에도 뭐 합리적 보수든 또 저희 같은 또 합리적 진보든 이런 정당들이 조금 더 만들어져서 네. 정치의 다원성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조국혁신당이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대안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 잡는 것들이 네. 그거는 정당하고 필요하고 우리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호남 정치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일당에 의한 전반적인 주도 상황이어서 거기에 건강한 경쟁이 있어야지
호남 정치도 발전하고 호남도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담양에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어서 저희로서는 그럼 조국혁신당이 하는 호남 정치 또는 지방 정부는 뭐가 다르냐? 뭘 그렇게 해보려고 그런 민주당하고 차별성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표 지방정부는 기존의 지방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면은 군민이 군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군정의 주요한 사안들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국민들의 참여와 충분한 어떤 정보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실제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참여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정의 어떤 비전, 담양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다른 기존의 어떤 내용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중앙당하고 그다음에 담양군하고 함께 혁신 TF를 좀 만들어서 그런 기획과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좀 해보고 짧은 1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조국혁신당표 지방정부는 앞으로 추가가 된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적인 지자체 경영 능력, 실력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맡겨달라는 요청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를 안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